37년 전인 1984년 미영 씨가 8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빠, 엄마, 그리고 미영 씨 세 식구가 같이 살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미영 씨가 기억하는 엄마는 미영 씨가 말썽을 부려도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었고 가족들에게는 항상 다정하고 따뜻했던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평소의 엄마가 아닌 완전히 다른 모습의 엄마의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늦은 밤 혼자 방에서 자고 있었던 미영 씨는 쎄한 기분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살짝 열린 방문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문 틈으로 아주 커다랗고 새빨간 눈알. 뭐야? 눈이 왜? 당장이라도 뛰어들어올 듯 살기 어린 눈이 어린 미영 씨를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엄마야? 엄마 아니야? 하지만 그 눈동자의 주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보, 거기서 뭐해?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그 빨간 눈은 빨갛게 충혈된 엄마의 눈이었던 거예요. 엄마의 진짜. 그렇게 밤마다 엄마는 그 새빨간 눈으로 미영 씨 방 안을 너무 무섭다.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엄마 껌딱지였던 미영 씨는 엄마 곁에 다가갈 수조차 무섭지. 없었어요. 도대체 엄마는 왜 이런 기괴한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이었어요.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부터 이 모든 일은 시작이 됩니다. 네, 어머니. 아이고 애미야, 집공사 다 끝났으니까 아범이랑 같이 한번 내려와. 오랜만에 식구들 다 모여서 식사나 함께 하자. 네, 좋아요. 할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기도 이천에서 과수원을 하시면서 천안에 있는 고향집을 오랫동안 비워두셨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도 드시고 천안에 다시 내려가기로 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미영 씨와 엄마는 처음으로 천안의 아빠 고향집을 가게 됩니다. 큰엄마, 고모 식구들이 막 다 모여서 북적북적한 게 정말 동네 잔치 분위기였어요. 큰엄마는 이제 전을 부치시다가 동서, 저 부엌 가서 부침가루 좀 갖다 줘 라고 하셨죠. 그런데 홀로 집에 들어갔던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뭐 도와주러 온 동네 사람인가 싶어서 그럴 수 있지. 안녕하세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저 서울에서 온 여기 둘째 며느리예요. 이렇게 말을 거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왜? 엄마를 쳐다보는데 그 여자의 두 눈이 완전히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엄마를 죽일 듯이 쏘아보는데 뭔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찡그린 표정을 짓더래요. 뭐야? 그 부엌에 어떤 이상한 여자 못 보셨어요? 이상한 여자? 누구? 그 검은 옷 입고 얼굴이 새하얀 여자요. 그 부엌 안쪽에 있는 것 같던데 못 보셨어요? 아무도 없을래. 빨리 같이 가봐요. 아이고, 누워있다 그래.
아우. 엄마는 다짜고짜 큰엄마를 끌고 함께 부엌으로 갔어요. 아유, 뭐가 있다 그래. 아유, 아무도 없구만 뭘. 아유, 동서가 잘못 봤나 보지. 글쎄, 어디 간 거지?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분명히 여자가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미영 씨네 가족은 다 같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왔나? 그 소리에 엄마는 잠에서 깼죠. 순간적으로 문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인지를 하고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 문틈 사이로 새빨갛고 커다란 눈이 방 안을 훔쳐보듯이 뭐를 찾는 것처럼 아. 대굴대굴 눈 안에 굴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더 열리고 새빨간 눈에 정체가 조금씩 드러났어요. 바로 아까 주방에서 봤던 그 검은 옷의 여자. 또 찾아왔어. 달빛에 드러난 그 여자는 빨간 눈을 굴려서 방 안을 막 살펴보더니 갑자기 기쁘다는 듯이 입이 찢어질 정도로 씩 웃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꿈이네. 꿈이 악몽이야. 악몽을 꿨나? 하지만 닫아놨던 그 문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문틈이 열려 있어? 벌어져 있었더래요. 왔네. 다음날 아침 악몽보다 더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보 괜찮아? 여보 왜 그래? 심한 몸살 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덜덜덜덜 엄마가 떨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 아이고 얘가 왜 이러냐. 퍼뜩 올라가서 병원부터 가. 그렇게 미영 씨 가족은 서둘러서 서울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조수석에 힘없이 늘어져 있던 엄마가 어머, 갑자기 왜 저래? 오, 무섭다, 무서워. 여보. 괜찮아? 여보, 얼른 가자. 당신이랑 둘만 있고 싶어. 그래. 가자. 엄마의 이런 낯선 모습에 어린 미영 씨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가자.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엄마의 증상에 대한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뭐 쉬웠네, 이거. 낮에는 기운이 없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다가 응. 밤만 되면 두꺼운 이불을 덮고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눈틈으로 빨간 눈이 보인다고 뭐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밤만 되면 미영 씨는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방문 틈에서 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왜 이게 정말 좀. 며칠 뒤 8살이던 미영 씨는 그만 침대에 소변 실수까지 하게 됩니다. 아,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엄마가 문틈 사이로 지켜보기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또 딴 게 있어요? 뭐 위협행위를 했나? 매일 밤 이 문이 조금씩 더 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럴수록 엄마의 모습은 서서히 더 들어왔죠. 엄마가 오른손을 뒷짐지듯이 숨기고 있었는데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살짝 빛나는 게 보였던 거예요. 심각함을 느꼈던 아빠는 곧바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후로 할머니와 큰엄마가 급하게 미영 씨네 집으로 찾아왔죠. 야, 무섭다. 홍서, 혹시 이 여자 알아? 큰엄마가 보여준 건 아주 오래돼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왜 그래? 이 여자 그 여자예요. 밤마다 들짜라고는 그 여자라고요. 홍서, 형님, 이 여자 누구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 형님. 왜 이러나? 이 모습을 본 할머니와 큰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가 있다 아는 사람이다. 낡은 사진 속에 새카맣게 긴 머리에 유난히 하얀 얼굴을 한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서 있는 고등학생 시절의 젊은 아빠였죠. 남편. 옛날 뭐 여친인가 봐, 뭐 그런 거. 사실 그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한 동네에서 자란 아빠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학교 졸업하고 나면 결혼해서 같이 살자. 너희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살고. 진심이야? 당연하지. 둘 사이는 점점점 더 깊어져 갔고 동네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공인된 커플이었군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둘 사이를 극구 반대했어요. 왜? 너 정말 몰라서 그래? 악기를 신으로 받아가지고 미쳤다고 안 하냐? 걔 엄마가 저주를 걸고 다닌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아주 흉흉이야. 무슨 소리야? 사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무속인이셨는데 다른 무속인과는 좀 달랐대요. 왜요? 휘청. 반쯤 이렇게 풀린 눈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악담을 퍼붓고 다니는 거예요. 저주를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기피 대상이었던 거죠. 동네 마녀 같은. 심지어 아빠의 첫사랑이었던 그 여자를 좋아하던 남자애들이 모두 안 좋은 사고를 당하거나 시름시름 앓게 됐다는 거예요. 공교롭게 또 우연일지. 할머니는 혹시나 아빠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셨다고 해요. 무섭지.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할머니의 선택은 막내 아들의 강제 유학. 당시 서울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던 큰아들 집으로 보내기로 하신 거죠. 그렇죠. 아빠는 서울로 올라가기 전날 밤 그 여자를 몰래 만났대요. 정희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대학 입학하면 너 데리러 올게. 같이 서울 가서 살자. 기다릴게. 아, 사랑했구나. 하지만 서울로 떠난 아빠는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서 그 여자와 했던 약속을 서서히 잊어갔죠. 세월이 흘러서 새로운 사랑을 찾은 아빠는 엄마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 여자는 어떻게 귀신이 돼서 엄마의 앞에 나타나게 된 걸까요? 맞아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고향인 천안집을 떠나 있는 사이 그 여자가
아빠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아빠의 고향집 근처 나무에 목을 매달고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지막 눈길이 머문 곳은 아빠가 떠나고 없던 빈집이었대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빠의 배신에 절망했다가 그러면서도 혹여나 아빠가 돌아올까? 그리운. 애타게 기다리고 그리워하다가 결국에는 추운 날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와. 시름시름 앓고 있던 엄마를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할머니는 용하다는 무당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다고 해요. 무당은 엄마를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무리 옆자리가 탐이 나고 질투가 나도 그렇지! 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엄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한을 토해내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못 가! 나 혼자서 절대 안 가! 내 죄다. 응? 내 죄요. 그땐 내 새끼 생각만 했어.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잘못이 없잖여. 제발 살려만 다오. 살려만 다오. 아이고, 애미야. 하지만 엄마는 나아질 기미도 없이 바닥에 드러놓은 채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었죠. 밖에서 기다리던 아빠가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엄마는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입을 열었죠. 나 데리러 온다고 했었잖아. 꼭 기다려달라고 했었잖아. 난 당신만 믿고 우리가 함께 할 날만 생각하고 있었어. 난 그 순간 아빠는 한참을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종이야,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못 지켰어.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한참을 오열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야 엄마의 빨간 눈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풀어졌구나. 풀어졌어. 놀랍게도 엄마는 풀어졌어. 그 모든 순간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빙의가 됐어. 와, 빙이네. 어른들은 무당의 마지막 말에 모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대요. 자기 버리고 가서 그렇게 예쁜 딸 낳았으니 얼마나 미웠을까. 조금만 더 늦었으면 가족들 다 피볼 뻔했어. 그 이후로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는 천안에 있는 고향집을 내놨고 그곳을 떠나 다시는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섬뜩한 경험을 했다는 예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근 최근이네요. 일이네요. 네, 스터디 카페에서. 2019년 초 대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학교 수업에 취업 준비, 거기다 아르바이트까지 정신없던 시기였죠. 그렇죠. 바쁘죠. 그 사이 중요한 시험이 다가왔고 급하게 스터디 카페 이용권을 끊었어요. 근처 재개발 중인 동네에 새로 생긴 곳이었습니다. 첫날
밤 10시쯤 스터디 카페에 도착했어요. 전 집중하기 좋은 1인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책상 하나 들어가는 작은 방에 문 대신 커튼을 쳐둔 공간이었죠. 오늘 공부가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으니 절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이거? 갑자기 화장실 냄새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안 한 거야? 악취에 짜증이 한껏 몰려오던 그때 붙었다 떨어지는 발자국 소리.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땀에 흠뻑 젖은 맨발 소리였어요. 누가 맨발로 다니나? 의아해하는 사이 웬 여자가 커튼에 바짝 붙어 서 있는 거예요. 공부가 잘 안 됐나? 자리 싸움은 애치열해. 뭐예요? 내 자리인데. 에? 아, 저 여기 비어 있어서 앉은 건데. 내 자리라니까? 죄송해요. 저 비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우기니 뭐 비켜주자 싶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구역질이 났습니다. 여자에게선 정말 끔찍한 악취가 풍겼거든요. 정말 안 씻은 것 같은 냄새였고요. 오래 청소 안 한 화장실에서 나는 것 같은 지린 냄새라고 하죠. 그런 지린내 같은 냄새였어요. 노숙인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그 동네에 노숙인이 많았고 제가 항상 보는 그 노숙인들이랑 너무 비슷한 행색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또 재개발주이려 하니까. 하지만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여자는 24시간 스터디 카페에 상주하는 장수생 같았어요. 옛날에 말하면 고시촌 같은데. 네. 1인석 구석 자리엔 늘 여자의 맨발이 보였습니다. 왜 맨발로 오지? 여자가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요. 여자가 풍기는 냄새는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악취는 멀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손님들은 괜찮나? 눈치를 살펴봤는데 다들 아무렇지도 않은지 자기 공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처음에는 예민한 제 탓이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요. 사흘, 나흘 자꾸 악취를 맡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마디 하긴 해야겠는데 냄새라는 게 참 본인에게 직접 말하기는 참 민감한 얘기잖아요. 고민 끝에 메모를 썼습니다. 냄새가 심해서 혹시 양말이라도 신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여자가 자리를 비우면 몰래 메모를 두기로 했어요. 여기 보니까 사우나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틈만 나면 여자가 있나 없나 커튼 밑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 좀 희한한 거예요. 여자는 키가 작은지 두 발이 늘 공중에 살짝 떠 있었는데요. 볼 때마다 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소름 끼쳐. 무서워. 발이 빙빙 도는 걸 보며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자의 발을 지켜본 지 며칠째 드디어 커튼 밑으로 여자의 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메모를 챙겨 여자의 자리로 갔습니다. 곧장 닫힌 커튼을 향해 손을 뻗는데 내 자리라니까?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어봤더니 커튼 위로 여자의 두 눈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순간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한 채 돌아섰죠. 그런데 생각할수록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커튼이 저렇게 높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내려다 본 거지? 뭔가 오싹하고 찝찝하더라고요. 와 진짜 이상하다. 남은 이용권만 다 쓰면 이 카페엔 다신 오진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며칠 후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데 새까만 바퀴벌레가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벌레까지 꼬이는 걸 보니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같이 쓰는 공간인데.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여자가 밧줄에 목을 맨 채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얼굴엔 새까만 파리떼가 잔뜩 앉아 있었어요. 오싹한 광경에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죠. 그 순간 여자가 눈을 번쩍 뜨더니 절 빤히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데 다른 손님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 자리엔 왜 저렇게 벌레가 꼬이냐? 너 몰랐어? 저 자리만 가면 찌린내 나잖아. 여자는 제 눈에만 보이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귀신을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매일 커튼 밑으로 지켜보던 발은 사실 목을 맨 채 돌고 있던 귀신의 발이었던 겁니다. 어머. 야야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무인 데스크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께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히려 제가 사용한 시간까지 모조리 환불을 해주셨어요. 뭐가 있었네. 알고 있네. 저는 이날 이후 카페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동생과 집에 있는데 아이씨, 파리가 어디서 이렇게 오는 거야? 안 돼. 눈앞에 파리를 쭉 치려 손사래를 치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던 악취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우와 대박. 우와 누나 진짜 찌릉내 난다. 좀 씻어라. 와. 이게 뭐야? 붙으려고. 귀신에게서 나던 역한 악취가 저한테서 나오고 있었어요. 너무 끔찍하고 소름 끼쳤죠. 그 길로 당장 욕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니야. 나한테 냄새가 날 리가 없어. 그때부터 두피가 벗겨지도록 머리를 감기 시작했어요. 왜 안 사라지는 거야, 진짜.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어머, 아까 그 소리잖아. 발자국 소리. 긴장한 채 돌아봤더니 욕실은 텅 비어있고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난청인가. 얼른 다시 머리를 감으려 고개를 숙이는데 새까맣게 썩어 문드러진 두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 사이로 쓱 손가락이 들어오더니 확 제 머리채를 잡아 올렸어요. 스토리 카페에 목을 메고 있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절 빤히 보며 제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의 두 손은 제 목을 감싸쥐었고 마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것처럼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이대로 죽겠구나 싶던 그때 누나, 근데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동생이 절 부르고 있었고 눈앞의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색이 되어선 제 목을 가리키더라고요. 이게 뭐야? 목에 새빨간 손자국이 남아있는 겁니다. 손자국은 딱 제 손 크기. 방금까지 제가 제 목을 스스로 조르고 있었던 거죠. 흘려서 그런 거야. 흘려서.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갔었어요. 그 곳을 다시 갔을 때는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이제 다른 업장에 이제 들어와 있었어요. 울먹거리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새로운 업장의 사장님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다. 그날 구술을 하셨다고. 하필 구슬한 날이 이제 다시 돈 맞아요. 아, 걸로 간 거야, 그러면? 제게 여자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 바로 그날 스터디 카페가 있던 자리에선 귀신 쫓는 굿을 했던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서 날 찾아온 건가?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도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한테 나는 지린내는 교사. 목매 죽은 귀신 냄새야. 무당은 제게 귀신의 냄새 귀치가 난다고 했는데요. 귀치구나. 무당 말로는요, 귀신은 죽은 이유에 따라서 다른 냄새가 난다는데요. 여자에게서 났던 지린내, 지금 제게 옮겨 붙은 이 악취는 목을 매 죽은 귀신에게서 나는 귀치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죽은 사람 냄새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 붙었어. 귀신에 빙의된 경우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터디 카페 귀신에게 빙의 됐다는 거죠. 결국 굿까지 하고 나서야 제게 붙은 여자도 악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와, 다행이다, 그래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저는 다시 제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목매 죽은 귀신의 귀치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 끔찍한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저는 귀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끔찍한 사연의 주인공은 22살 이고은 씨라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고은 씨가 돼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22살 겨울. 저는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주말이었어요. 주방에서 서빙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이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웬 여자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여자는 한 달은 거의 안 씻은 듯이 절로 얼굴이 찌푸려지는 악취를 풍겼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중간에 뭐 노숙하는 분이군. 순식간에 가게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고 저는 얼른 여자를 내쫓으려고 다가갔죠. 그때 여자가 갑자기 손님 테이블에 손을 뻗더니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냉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곤 소주병을 이리저리 조명에 비춰봤어요. 예쁘다. 소주병이 예쁘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동료 아르바이트생 유진이가 나타났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얼른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유진이는 종종 겪은 일인데 능숙하게 여자를 내쫓았습니다. 아우 저 까마귀 거지 진짜 며칠 잠잠하더니 또 왔네. 알고 보니 여자는 골목에선 꽤 알려진 유명 인사, 바로 까마귀 거지였어요. 뭐 꽃거지 같이. 근데 까마귀 거지는 좀 특이했어요. 음식을 탐내는 것도 아니고 돈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가 꽂힌 단 하나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오 특이하네. 바로 반짝이는 것. 반짝여 보이면 정말 환장한 사람처럼 막 달려든다는 겁니다. 예쁘다. 까마귀 거지는 당연히 아이씨 뭐야 꺼지라고. 하라고. 모두에게 깊이 대상이었어요. 짜증나네 진짜.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끔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까마귀 거지가 말을 잘 들어서 나가요 한마디면 금방 포기하거든요. 아너 착하네. 어휴 안 됐다 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건너편에 까마귀 거지가 서 있었어요. 까마귀 거지는 절 빤히 바라보면서 다가오더니 절 향해 손을 뻗는 거예요. 제 옷에 달린 브로치에 홀린 거죠. 그냥 가지세요. 예쁘다. 까마귀 거지는 눈이 동그래져선 두 손으로 소중히 제 브로치를 감싸주었어요. 홀린 듯이.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이날 이후 까마귀 거지는 고마웠는지 종종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반갑게 막 인사를 해주고 친해졌네. 제가 무거운 걸 들면 도와주러 오기도 했죠. 감사합니다. 살갑게 구는 이 까마귀 거지에게 저도 괜히 마음이 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새벽이었습니다. 한창 자고 있는데 발밑에서 바스락 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공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까마귀 거지였습니다. 와 집에까지 들어왔어? 근데 행색이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열 손가락에는 알이 정말 큰 반지들이 가득했고 목엔 반짝이는 유리 조각들이 한껏 막 박혀 있었어요. 까마귀 거지의 기괴한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 눈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눈이 반짝이는구나.
예쁘다. 그때 제 눈앞에 손에 쥐고 있던 유리 조각을 그대로 확 아 꿈이지. 그래도 악몽인데도 너무 기분이 안 좋다. 문제는 이날부터 매일 까마귀 거지가 제 눈을 파내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까마귀 거지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오히려 나는 잘해줬는데 왜 까마귀 거지의 악몽에 시달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도 모른 채 악몽에 시달린 게 벌써 일주일째였습니다. 출근 내내 고민하면서 걸어가는데 가게 건너편에 있던 천막 사주가 눈에 띄었어요. 아주머니가 아주 용하기로 소문났거든요. 아주머니는 제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 물건을 찾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찾아올 거야. 아, 그 브로치네. 그렇지. 맞아. 줬잖아.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건 단 하나. 까마귀 거지가 가져간 제 브로치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까마귀 거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죠. 근데 하루, 이틀 아무리 기다려도 까마귀 거지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다리면 또 안 나타나. 아, 이대로 진짜 영원히 브로치를 못 찾으면 어떡하지? 점점 불안해질 무렵 드디어 골목을 지나가는 까마귀 거지가 보였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저는 곧장 뛰어나갔고 다행히 까마귀 거지는 금방 잡을 수 있었죠. 저기요! 제 브로치 주세요. 제 브로치 어딨어요? 빨리 주세요! 아, 빨리요! 다행히 까마귀 거지는 순순히 브로치를 돌려줬어요. 이 사람이 또 그렇게 또 크게 또 보이진 않아. 저는 그 길로 곧장 이 브로치를 태워버렸고 이제 드디어 까마귀 거지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날 밤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마감 청소 중이었어요. 그때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대체 뭐가 깨진 건지 바닥이 유리 파편으로 가득했죠. 도둑이 들었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단 깨진 유리를 치우긴 해야 되잖아요. 빗자루를 가지러 나가는데 내부가 환히 보이는 냉장고 안에 까마귀 거지가 저를 지켜보고 서 있는 거예요. 무서워. 그리곤 한 뼘, 두 뼘 손에 쥔 유리 조각을 제 눈 가까이 가져다 대며 말했어요. 예쁘지? 너도 이제 예쁘다고 해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단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행히 까마귀 거지는 더 이상 보이질 않았어요. 또 까마귀 거지의 환영을 본 것 같았죠. 일상생활에도 그럴 정도면. 한숨 돌리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브로치도 다 태워버렸잖아요. 혹시 제가 잃어버린 다른 물건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가로등 아래 까마귀 거지. 제 브로치를 가져간 진짜 까마귀 거지였어요. 아까 헛것을 근데- 본 거고. 근데 까마귀 거지 손에 뭔가가 반짝이는 거예요. 까마귀 거지의 검지 손가락에 박혀있는 손톱. 까마귀 거지는
보석이 박힌 제 손톱을 자기 손톱 위에 박아놓은 거예요. 아, 여자들 그 위에 붙이는 거 큐빅 그거 가져갔어? 이게 다 무슨 사연인지 일단 제보자 유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엄청 바쁜 날이었는데 언니가 술배짝을 들고 이래저래 뛰다가 딱 놓는 순간에 손톱이랑 같이 들어가서 손톱이 부러져 나간 거예요. 그 뒤로 바로 응급실에 갔었어요. 아마도 그때 가져간 것 같아요. 그 언니가 하던 손톱이 네일 팁이었어요. 진짜 손톱이 아니라. 근데 그거랑 진짜 손톱이랑 같이 빠져나간 거라서 피가 좀 묻어 있었는데 그거를 그러고 감고 있던 거예요. 너무 엽기적이다. 사주 아주머니가 말한 잃어버린 물건은 보석 박힌 제 손톱이었습니다. 당장 까마귀 거지 손에서 제 손톱을 떼어내야 했어요. 저기요. 이거 내 손톱이죠? 내놔요, 내 손톱! 내 손톱 내놔요! 까마귀 거지는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막 쳤고 절 피해 도망을 쳤죠. 저기요! 저기요! 결국 전 제 손톱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하하. 며칠 후 까마귀 거지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 정말인지 까마귀 거지도 절 괴롭히던 까마귀 거지 악령도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까마귀 거지를 잊고 예전과 같은 일상을 보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고은 씨, 그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제 더 이상 출근하지 마. 네? 사장님! 응? 갑자기?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은 정말 무슨 소린지 모르냐면서 제게 영상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저희 가게 CCTV 화면이었는데요. 영상 속 저는 서빙을 하다 말고 테이블 가운데 손님에게 다가갔어요. 그건 손님의 반지. 제가 반짝이는 반지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까마귀 거지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쁘다. 까마귀 거지가 사라진 다음부터 언니가 좀 이상해졌었어요. 손님 반지를 가져간다든가 원래 안 그랬는데 반짝이는 거 엄청 막 집착을 한다던가 하여튼 까마귀 거지가 할 법한 행동을 언니가 막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열려있는 제 화장대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서랍장이 어느새 정말 눈부시게 반짝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먹을 펴보니 반짝? 너도 이제 예쁘다고 해봐. 예쁘다.